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4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후보 시절에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정부 구성을 합의를 했죠. 자, 그런데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는데 출범하기 전에 그 공동정부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인사 문제인데 어제까지 18개 부처 중에서 16명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그 안에 안철수계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이태규, 핵심 측근이죠. 안철수의 핵심 측근 이태규가 이 행안부 장관 물망에 오르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는 기류가 보이자 이 인수위원을 맡고 있던 인수위원직을 사퇴를 하면서 나는 장관의 뜻이 없다. 그리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2차 인선 결과가 발표가 됐죠. 거기도 안철수 몫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원래 안철수 위원장과 인수위원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도시락 저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좀 현안도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안철수가 어제 갑자기 그 약속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만찬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정됐던 만찬 일정들, 안철수 일정들도 지금 전부 취소됐다는 이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소방본부 소방정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불참을 인수위를 통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이니까 매일 인수위원장의 일정을 출입 기자들에게 알렸는데 그 일정도 공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들과 함께 하기로 예정됐던 어제 도시락 만찬에도 불참을 했고 그래서 내각 인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않은 것은 거취 문제, 인수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안철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동아일보 기사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법조인 중앙고등학교죠. 이상민 변호사를 발탁을 했다. 그래서 안철수의 인선은 제로다. 행안부를 왜 대표적으로 하냐면은 이태규가 행안부 장관으로 물망에 올랐었죠. 안철수의 핵심 측근 이태규가. 그런데 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은 선거 소관 부서여서 정치인을 배제한다.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이태규가 본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인수위를 뛰쳐나가 버리는 측면이 있죠. 자, 그 자리에 이상민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안철수의 인선은 제로였다. 원래 이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갑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도 민주당 국회의원인 전해철이죠. 그 전에 김부겸 이렇게 행안부 장관이 많이 가는데 이번에는 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법조인은 배제를 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니 이태규가 못 들어가고 안철수계가 제로가 돼버린 거죠. 이것은 윤석열의 스타일이다. 나와 가까워도 실력이 되면 쓴다. 이것은 윤석열의 용인술 중에 하나죠. 고등학교 후배지만은 고등학교 후배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는 없다. 실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쓴다. 이 스타일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40년직이라는 종호영 경북대 병원장 출신을 발탁을 했었죠. 그리고 이상민은 중암고 서울법대 나온 최측근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아끼는 후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지금 한창 논란이죠.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은 이게 검찰 수사권을 지금 박탈을 해놓고 어디로 줄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경찰로도 많이 가겠죠. 6대 범죄를 수사권을 만약에 박탈이 현실화된다면은 경찰로도 가게 되면은 그 경찰이 막강해지는데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체계상의 윗선이 행안부 장관이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측근을 배치한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에서도 벌써 안철수, 윤석열과 불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흔들리는 공동정부
자, 공동정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이 상당히 좀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재명 후보에게 이겼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직전에 안철수와 단일화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그 가설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승부가 뒤집어졌을 거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 승부가 격차가 더 벌어졌을 거라는 이 분석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그 사후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안철수를 지지했던 표가 윤석열에게 간 것과 이 이재명에게 간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지 단일화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다고 단언은 하기는 어렵지만은 큰 영향은 없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왜 이 장관직을 몇 대 몇으로 나누기로 이거 DJP 연합 때는 그런 합의까지 다 했죠. 그 경제부처를 그 김종필 쪽에서 가져가고 이런 합의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런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냥 공동정부 원칙만 세웠죠. 그래서 인수위원회에 24명 중에서 8명을 안철수 몫으로 줬고 앞으로 계속 인사가 있으니 민간합동위원회라든가 청와대 기능을 많이 대신하는 그런 쪽에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단 내각에서는 오늘 오후에 2명이 추가로 발표되지만은 아직까지는 제로입니다. 안철수 몫 제로. 그래서 흔들린다. 공동정부가 흔들린다는 건데 안철수 위원장은 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침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만찬에 불참을 했고 그래서 공동정부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은 확고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우도 실력만 있으면 쓴다.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가까우도 못 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인사 철학입니다. 가까우도 실력만 있으면 쓰지만은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우도 못 쓰고 아무리 이 공동정부라는 추상적인 어떤 구체적인 합의는 없고 공동정부라는 기본 개념에는 합의를 했지만 마땅한 장관감이 없으면 못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원칙이죠. 사실 안철수 주변에 이렇게 뭐 장관으로 발탁할 만한 그런 인물이 사실 드물다 이런 이야기도 정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안철수 쪽 사람들의 내각 기용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발표하기 전에 인사 원칙에 부합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말입니다. 인사 원칙에 부합하면은 어느 뭐 안철수 계도 상관없다.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다. 못을 딱 박았죠. 인사 원칙 본인이 윤석열 정부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갈 이 정부에서 장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포진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성과도 공유하고 책임도 같이 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일부 인사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정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체 정부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공동정부를 합의를 할 때 몇 대 몇 이런 것을 합의해서 국민 앞에 내놓고 선택을 받았다면 모르되 그것이 아니라면은 공동정부를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약체 내각을 만들면은 결국은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그런 논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추천은 다 받았다. 안철수 쪽으로부터 추천은 다 받았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장관 8명 가운데 안철수 쪽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조각 인사 원칙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실력, 전문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철수 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장관 몇 자리와 같은 지분 문제가 아니라 장관을 안 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과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다. 자, 이것은 무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장관 협의는 물론 공동정부에서 장관 몇 자리를 주기로 하고 약속을 했으면 모르되 그런 게 없었으면은 장관 협의는 국무총리 내정자와 하는 거죠. 재청권이 국무총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무총리 한덕수 후보자에게는 예비 명단을 다 넘겨줬다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는 인수위원장입니다. 정권 인수위원장을 하는데 새 정부의 내각에까지 같이 상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만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그 원칙에 충실하게 따르자면은 협의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은 상당히 비상시국으로 여기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재인 정권이 순순히 이 정권 교체를 하지 않고 있고 무슨 알박기 인사나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데 그리고 여소야대에서 어제 금수완박 이런 것까지 막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출범할 때부터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협의해서 물어보고 저기 협의해서 물어보고 이러지 않고 그냥 쭉 직진을 하는 그런 인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어제 깜짝 놀라게 했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입니다. 한동훈 지명. 상당히 충격인데 아직도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윤석열이 한동훈을 발탁을 했을까? 지금 이렇게 그전에는 뭐 지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을까? 그 속뜻 그리고 노림수 그리고 앞으로의 효과 그런 것을 한번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문기사를 소개해드리면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민주당이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으로 채택한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검찰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4번이나 이렇게 자천을 당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상징적인 인물인데 검찰의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적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뺏겠다고 민주당이 선언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금수완박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면은 한동훈은 등장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지검장 정도로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법무부 아니면 검찰국장이든 수원지검장이든 이런 데서 일선에서 수사를 더 하다가 나중에 장관으로 발탁을 할 수 있어도 그런데 지금 금수완박 때문에 서둘러 한동훈을 전진 배치를 한 그런 상황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 사유화를 노린 인사 테러다. 상당히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죠. 지금 한동훈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기수로 보면은 박범계보다 4기수, 김오수 검찰총장보다 7기수나 아래입니다. 그 위에 지금 현직 검찰 안에서 한동훈의 선배 기수가 무려 23명입니다. 23명이나 되는 이 상황에서 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된 것이죠. 한동훈은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은 2017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박용수 특검에 윤석열 당선인이 총괄 수사팀장이었죠. 거기 같이 파견돼서 그 이후로 윤석열 당선인을 쭉 보좌해왔다.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 지내면서 이른바 초기에는 적폐 수사를 했고 그리고 2019년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를 했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검찰총장으로 있던 그 윤석열 밑에서 이 사건을 지휘를 했는데 결국 추미애 장관이 들었으면서 4차례나 자천이 됐습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를 받다가 최근에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3명의 검찰 선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보다 앞서서 일단 윤석열은 왜 이 시점에 한동훈을 전진 배치했을까? 일단은 저는 다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목적이 여러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은 금수완박 여기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금수완박 입법이 4월 내로 다 처리를 해서 5월 3일 문재인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문재인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말라고 문재인 정권 임기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찰의 상징적 임무를 미리 이렇게 취임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을 딱 앉히면서 이 금수완박에 대해서 5월 10일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어떤 행정부 차원의 대응, 법무부 차원의 대응, 그것을 염두에 뒀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의 대대적인 물갈이입니다. 일단 검찰이 지금과 같은 그 역할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검찰이 수사권을 뺏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도 검찰을 완전히 물갈이하는, 지금 검찰은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버렸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추미애 사단이 있는데, 윤석열 사단은 지금 다 자천돼서 지방으로 다 가 있죠. 자, 그리고 추미애 사단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부터 다 요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후배 개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검찰 중에서 간부들이, 그 선배 간부들이, 법무부 장관의 선배들이 뭐 줄줄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 물갈이를 노렸다. 이 경우에 검찰총장 김호수도 그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죠. 그런데 7기수 아래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데, 본인이 김호수가 임기가 있다고 버틸 수는 없다. 이것은 뭐 금수완박과 관련해서 김호수가 뭐 사의를 표명하고 이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령 또 이 문재인 정권에 충성했던 이성윤도 지금 고검장인데 선배죠. 한동훈의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미애 사단을 퇴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되면 윤석열 사단도 다 같이 용퇴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미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물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언급했던 적폐수사, 문재인 적폐입니다. 문재인 적폐 수사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앙일보 보시면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최측근 한동훈을 발탁했다.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적폐 수사 의지가 담겼나? 적폐 수사 의지. 자, 중앙일보가 이 적폐 수사를 이야기를 했죠. 이 조간들을, 이 신문들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그 신문사와 연관성이 있는 기사들을 이렇게 위에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적폐 수사를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은 바로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이 한동훈을 발탁한 것은 윤석열의 적폐 수사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 정전이 적폐 수사 예고로 읽힌다. 그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죠.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수사를 해온 사람이다. 그리고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설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한동훈도 어제 지명이 되고 나서 이 문재인 적폐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검찰은 진영에 상관없이 나쁜 놈을 잘 잡으면 된다. 나쁜 놈을 잘 잡으면 된다. 이 말이 어제 화제가 됐었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검찰 수사권이 남아있을 때, 이 한동훈이 그렇게 한동훈 체제에서, 한동훈 뭐 검찰을 인사를 하게 되니까는 한동훈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검찰 수사권이 실제로 폐지될 경우에도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일단 기소 파기에 의한 그 검찰 물갈이를 말씀을 들었고, 검찰 수사권 폐지가 현실화하면은 지금 그러면 수사권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특별수사청을 설치한다, 무슨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 이런 법안들이 제출이 돼 있죠. 민주당이 제출을 했고, 또 FBI 같은 걸 만든다고 하는데, 그 법안들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고, 다른 수사 기능을 다른 데 배치를 하고, 또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할 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한동훈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어서 중수청으로 가든지 특수청으로 가든지 할 때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동훈을 배치했다. 그리고 또 하나, 법무부 장관이 권한이 하나 있죠. 기존의 권한인데 그 상설특검법을 발동을 하는 겁니다. 상설특검. 이 발동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 같은 적폐수사죠. 문재인 적폐수사죠. 그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로 이 한동훈을 발탁을 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진보 성향 언론들은 상당히 비판적이죠.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과 거의 같은 반응이 나오는데, 자, 경향신문에서는 좀 의미 있는 정치적으로 정치부 기자들이 볼 때는 훅 당기는 그런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피고발 상태인데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 2인자로 자, 그냥 법무부 장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의 넘버 2가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국무총리 지명자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대통령의 핵심 측근, 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특히 지금 청와대 안에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 안에 민정수석을 없애면은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던 그 막강한 권한들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수사기관들, 권력기관들을 다 통제를 하고, 또 인사를 할 때, 장관 인사도 그렇고, 총리 인사도 그렇고, 모든 인사를 검증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공직기강 비서관실 같은 데서. 그리고 공직을 감찰을 하고, 이런 막강한 기능이 있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은 그 기능이 법무부 장관에게 갈 수가 있죠. 그 기능이 검찰총장이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법무부 장관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세가 되겠죠. 조국도 민정수석 출신이고 문재인도 민정수석 출신입니다. 그런 그런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큰 거죠. 자, 그래서 한동훈도 그럴 수 있다. 대부분의 입각 내정자들이 또 경제 관료나 학자 출신인데, 한동훈은 새 정부의 초대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 이상의 정무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무적 역할. 그래서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의 실질적 2인자로 공인받은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온다. 자, 한겨레 신문은 일면에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법무 한동훈, 윤석열 검찰 직할 놓으라. 검찰 직할 놓으라. 자, 검찰이 수사권 박탈을 하면 공소권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 검찰 직할을 해도 의미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동훈 발탁에 대해서 불만 섞인 기사를 내보냅니다. 여기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모두 맡기겠다는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 선언이다. 이렇게 민주당 코멘트를 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정 기능을 가져간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또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만 보였다. 어제 8개 부서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는데 한동훈만 보였다. 이렇게 일면 토끼설을 내고 비판적인 시각을 노출을 합니다. 윤석열표 공정을 뒤흔든 파격 인사다. 정치는 배제한다더니 네 사람을 선택했다. 행안부도 법조계 최측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상민, 공정에 큰 상처를 받았다. 글쎄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돼서 검찰 권력이 더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기름을 부었다. 지금 검찰 권력을 다 지금 뺏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좀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을 국정운영의 논리, 통치의 논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논리, 통치 논리로 보면은 한동훈이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대 역할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치주의, 법치주의죠. 그래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게 밀려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문재인 정권이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알박기 인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노총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주변의 단체들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일종의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 진영, 민노총을 포함하는 여기서 그동안 쌓아왔던 기득권, 신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결사적으로 한글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초반에 국정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법치가 필요하고 한동훈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동아일보 당장 오늘 조선일보하고 많이 나왔지만 당장 보시면은 민노총이 원래 어제 서울에서 집회를 했는데 서울도심에서 1시간에 299명 하겠다고 신고를 해놓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서울도심에서 4,000명이 벌써 불법 집회를 했습니다. 불법 집회를 했는데 이 구호에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구호들이 쏟아져 나왔죠. 자, 벌써 이렇습니다. 지금 5월 되면 춤2 이런 것을 또 돌입을 할 텐데 법원이 허용한 통이동 인근 대신에 통이동은 인수위 사무실에 있는 것이죠.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종묘광장공원에 기습적으로 집결을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개혁 정책을 규탄한다. 그리고 체온 측정, 거리두기, 방역 위반은 물론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반노동적이다. 그리고 민노총은 어제 결의문까지 내서 윤석열 당선인은 민노총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 해도 길을 열어야 국민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자, 국민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국민 통합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계속 거리로 쏟아져 나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가 됐을 때 초기에 일어났던 강우병 파동, 저 뒤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강우병 집회,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도 있었습니다. 정치인 아닌 경제통 김대기. 김대기는 YS, 노무현, MB 정부 다 관료 출신이고 전형적인 경제 관료입니다. 자, 그래서 김대기를 발탁한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청와대 지금 정책실을 없애줘. 정책실이 그동안 경제 분야를 총괄해 왔는데 정책실을 없애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비서실은 주로 경제 분야를 관리를 하고 그 대신 그 전에 해왔던 이 정무적인 역할, 비서실장의 정무적인 역할은 아마 정무수석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국회의원이죠. 이진복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보내드린 조간탁풀이었습니다.